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내용들 조금 더 뽑아내서 관련된 종목들까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닝 스탠바이는 바로자산 운영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유럽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좀 걱정을 하는 분위기였었고, 미국에서는 숨고르기 구간에 좀 들어가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오늘 개장 전 봐야 될 체크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시장의 움직임들이 크게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유럽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그렇고 큰 폭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최근에 나타나지가 않죠. 사실 국내 증시가 단기적으로 3일 동안 봤을 때는 제일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전에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진 부분을 일정 부분 좀 회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떨어진 부분에 대한 회복, 최근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전후로 돌려보면 지금 자리가 거의 이전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면 미국도 유럽도 그리고 한국도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그런 부분들 고민하고 있고요. 악재보다는 호재의 이벤트들, 호재의 변수가 나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실 시장을 좀 관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도 물가가 예상치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죠. CPI도 예상치 상회했는데 PPI도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물가가 높게 나왔다.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데 크게 반응한 건 아닙니다, 사실. 근데 그러면 금리 인하가 좀 더뎌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금리를 덜 떨어뜨린다. 채권 금리 다시 올라갔고요. 그러면서 금리 인하 더 천천히 되면 유동성. 사실 이 스토리가 이 시나리오가 한참 전에 있었던 거죠. 근데 경제에 대한 우려감들이,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금리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그리고 한번 인하한 이후에는 금리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들은 아니죠. 그렇지만 어제 같은 경우 하락에 대한 좀 명분을 찾아야 됐고, 그 명분을 갖다 붙이기 쉬웠던 부분들이 좀 그래도 합리적이었던 부분들이 이 물가에 따라서 금리가 덜 하락을 하게 되고 금리 인하가 덜 하게 되고 그러면서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작용을 했는데요. 시장에서 좀 더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실질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 증시가. 한국 증시도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올랐었던 종목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많이 떨어졌었던 종목들 일부 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유동성이 다 같이 많아져서 다 같이 좋아졌습니다. 아니면 유동성이 줄어들어 다 같이 나빠졌습니다. 그러면 기술주가 한꺼번에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물론 기술주들, 특히 반도체와 헬스케어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만 상승하는 종목들도 나왔습니다. 개별 호재가 작용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기술주가 다 같이 반응하지 않았다. 다 같이 한 방향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유동성에 대해서만 악재를 받아서 시장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근거 자료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 같이 반응하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시장의 힘은 좀 떨어진 상황들이 미국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도 연결지어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우선 반도체와 헬스케어 섹터 위주로 하락을 했죠. 국내 시장도 오늘 같은 경우 최근에 반도체와 헬스케어, 특히 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막판에 힘을 내주면서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 반도체에 대한 하락이 국내 증시에 좀 덜 작용했으면 하는 마음이 개인적으로 좀 있는데 반도체 헬스케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제만큼 오늘 국내 증시가 좋을 가능성은 좀 낮죠. 금요일도 겹쳐 있고요.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도 사실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좀 관망세 분위기가 그래도 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증시만 또 놓고 살펴보면 외국인의 매도는 좀 지속됐습니다. 3일 동안 외국인 매도가 지속이 됐고 일주일로 좀 넓혀봐도 외국인이 매도에 훨씬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어제 같은 경우 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죠.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의 매도가 2천억 넘어선 상황에서 마지막 종가 부근에서 2천억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로 봤을 때 외국인의 순매도 금액이 장 막판에 종가에서 한 번에 확 한 2천억 정도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전체적으로 수급 상황이
어제까지 외국인이 매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개선이 될 여지는 충분히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장중에 이렇게 수급의 변동성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지수의 변동성도 지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담화를 시작하면서 사실 지수가 한번 떨어졌었죠. 그러다가 후반부에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지수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올라가는 이제는 정치적인 부분 정국이 조금은 안정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안정될 수 있겠다라는 시장의 그런 안심이 수급적으로 일정 부분은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기관의 연기금이 중심이 된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어제 시장이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금융투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들어온 물량은 좀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 외에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사실 은행도 마찬가지고 기타 금융까지 해서 다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 후반으로 갔을 때는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외국인도 장 막판에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점. 그리고 장중에 좀 살펴보면 어제 물론 오늘 반도체가 굉장히 큰 힘을 내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도 어제 장 후반에 굉장히 힘을 많이 내면서 양봉을 위로 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장중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시장이 좀 힘을 내는 이 가장 큰 원동력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도 좋았습니다.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이번에 이 계엄 사태 이후에 이 주가가 폭락을 했죠.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후에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런 추세들이 최근 들어서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또 있었고 반도체도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고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은 이번 이벤트 이전까지 좀 회귀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어제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좀 묶여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서 상방을 더 많이 올려내기에는 쉽진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단기적으로는 2,550포인트 정도를 상방으로 보시고요. 여기를 뚫기 위해서는 긍정의 무슨 모멘텀이 좀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점. 그래서 2,550포인트 안에서는 섹터별로 많이 좀 돌아갈 가능성, 섹터별 순환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안에서 개별적인 종목들, 이럴 때는 사실 테마주가 많이 좀 움직이는데 이런 테마주보다는 개별적인 호재가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크게 급등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은 좀 관망의 분위기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서 외국인의 수급 이 성향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개별 호재에 대해 포인트를 맞추면서 순환 매장에 대응을 잘 해봐야 될 텐데요. 오늘도 관련돼서 종목까지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기준으로 HD 현대중공업과 현대모비스 그리고 LG 생활건강 어쨌든 말씀 이후에 회복세 또는 갭상승 또 바닥 잡고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좀 키워드로 좀 자세히 들어가서 종목까지 갑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서 잡으셨습니까? 네, 외국인은 사실 항상 중요하죠. 국내 증시에서. 근데 비상계엄 이후에 외국인들의 수급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국내 증시를 대응하고 있는지, 그래서 향후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 정치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외국인 수급을 떠나게 한다, 엑소더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불안하게 했었는데요. 성향 전망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환율 시장은 좀 달랐습니다만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 잘 있었습니다. 비교적 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수급적인 부분으로 좀 살펴보고 싶은데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외국인이 제가 수급적으로 말씀드릴 때 종가 부근에서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외국인은 순매도였습니다. 코스닥에서 209억 원 순매도였고 코스피에서 209억 원 순매도였고 코스닥에서는 529억 원 순매도였습니다. 그런데 선물로 가보면 4,591억 원 순매수였거든요. 선물에서 좀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지수를 살펴보면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 특히나도 이 비상계엄 이런 걸 떠나서 외국인이 국내 시장의 방향성, 외국인의 수급이 국내 시장의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 방향성을 많이 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외국인이 결정한 방향으로 국내 기관들도 대체적으로 많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방향은 외국인이 결정하고 방향에 대한 화살표의 길이는 국내 기관이 좀 더 더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면서 안 그래도 외국인들이 방향성 많이 결정해주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좀 더 중요해지는 이 수급의 키가 외국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좀 더 중요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근데 이
수급적인 부분들 봤을 때 현물에서 지수적인 부분들만 놓고 보면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파는 모습이 보여졌죠. 코스피에서 놓고 보면 12월 4일, 5일, 6일, 3일 동안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서 1조가 넘게 1조 1,000억 정도 3일 동안 매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팔았죠. 걱정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떠나는구나. 이제는 국내에 대한 이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외국인 떠나는구나. 언제 돌아오냐라고 걱정할 수 있겠는데 선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선물로 넘어가면 물론 4일에는 외국인 선물 2천억 정도 팔았는데요. 6일, 7일, 8일 그리고 어제까지 살펴보면 최근 5일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간의 5거래일 동안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1조 2천억, 1조 3천억 가까운 이런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이 현물에서 팔면서 선물에서는 매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어제도 마찬가지였고요. 최근 들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우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고 상당히 좀 침착하게 대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이 기간 동안에 약 1,430원 정도에서 사실 시장에서 많이 걱정했는데 물론 정부의 개입이 있었습니다만 1,430원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이 외국인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좀 잠잠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외국인이 그럼 왜 이렇게 잠잠했느냐? 사실 국내 주식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우선은 외국에서 그러니까 이 외국인의 입장에서 글로벌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미국 경기는 개선 양상입니다. 물가가 예상치보다 좀 더 높게 나가긴 했습니다만 이 외국인이 봤을 때 미국 경기 개선되는 상황이 있었고 중국 경기 부양책 여전히 우호적인 이 상황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우호적인 영향력이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가 무엇보다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12개월 후행 PBR 12월 9일 기준으로 보면 0.8배 정도, 지금은 이제 좀 더 올라왔습니다만, 굉장히 0.9배 아래에서 움직이는 상당히 낮은 수준.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지수에 대한 PBR과 PER을 계산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 이후로는 가장 낮은 그런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력적인 자리다.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때 외국인이 어떤 섹터를 확대를 했느냐라는 부분들을 보면 소프트웨어, 그리고 반도체, 방산, 2차전지, 그리고 은행까지 비중을 좀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 종목들 보면 사실 실적이 다 좋죠. 실적이 좋은데 이런 계엄 사태,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들, 그러면 실적을 다시 믿고 외국인은 샀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는 작업을, 매수하는 방식을 현물보다는 선물을 통해서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SK 하이닉스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SK 하이닉스 보면 지난 이틀 동안 1,000억 정도 순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사실 그 전에도 물론 매도가 섞여 있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적극적인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급적인 부분은 그렇고요. 미국에서 물론 어젯밤에 이 엔비디아가 하락을 했습니다만 미국에서의 분위기는 계속적으로 좋죠. AI에 대한 분위기 계속 긍정적인 상황이고 다른 업체들에서도 AI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다라는 코멘트가 계속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 모두 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실적 좋은 종목들, 대형주들은 많이 떨어지면 다시 사서 올린다라는 이런 수급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주로는 SK 하이닉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올해 가장 좋았을 때가 거의 5만 원 근처까지 가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 좀 바닥 잡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얼마나 보십니까? 네, 우선 목표가는 사실 이전에 가장 높았을 때 25만 원까지는 좋겠습니다만 거기까지 가기에는 허들이 좀 많습니다. 소화해야 될 물량들이 좀 많기 때문에 목표 가격은 이전 고점이 20만 원이거든요. 20만 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8만 원과 19만 원에서 61선과 121선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매물을 좀 소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목표 가격은 실적 봤을 때 20만 원까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1차 목표가 20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네, 항공주 말씀드리겠고요. 항공주도 이번에 피해 많이 봤는데 어떤 식으로 대응해 볼지 그리고 인바운드보다는 아웃바운드에 좀 더 포커스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최근엔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소식도 있었던 항공업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것을 볼까요? 네, 여기도 계엄 사태 피해를 봤죠. 미국과 일본, 영국에서 한국을 여행 위험 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면서 항공주, 여행주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여행객 수가 많이 줄어들면 어떡하나.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한국은 굉장히 위험한 국가가 돼서
이런 불안감을 주면 어떡하나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국내 항공산업은 외국인 인바운드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사실 좀 억울한 하락을 좀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과거에도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이런 수요에 영향을 받는 이벤트들이 발생을 했는데 2015년에 메르스가 있었고요. 2017년에 사드가 있었고요. 2019년에 노제팬이 있었는데 이 노제팬을 제외하고 메르스나 사드 같은 경우는 인바운드,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수요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이때 항공사의 실적들 크게 영향 없었습니다. 근데 2019년 노제팬, 일본으로 가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좀 커졌을 때였는데 일본으로 가는 관광객이 많이 줄어들었죠. LCC들이 특히 많이 줄어들었고 이 항공사들의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이벤트들을 본다라면은 아웃바운드, 그러니까 한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 수요가 항공사들에 대한 실적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이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이 여행 위험 지역으로 지정됐다. 인바운드의 영향이 더 많겠죠.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불안감을 느끼는 여행객들이 여행을 취소하고 여행을 미루고 이런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인바운드는 줄어들겠습니다만 항공사들에 대한 실적에는 큰 변동이 없고요. 그 부분보다는 항공사들에 대한 구조조정, 지금 국내 여행 산업들 경제와 인구 규모 대비해서 국내는 항공사가 사실 많은 편입니다. 물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해서 항공사 많이 줄어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LCC들이 너무 많죠. LCC들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항공사들이 합종 연횡을 하고 있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합병으로 하면서 통합 LCC, 대형 LCC도 또 탄생을 하게 되고요. 지분도 바꾸게 되고 티웨이 항공과 에어프레미아 그리고 이스타항공까지 여러 가지 M&A가 향후 최소 2년 길게는 4년까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항공사 M&A로 인해서 이 합종 연행이 되면 효율화가 되겠죠.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완화되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겠습니다만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항공사 수가 줄어든다. 경쟁이 완화되고 항공산업이 재편이 되면서 그러면 마진율 좀 더 올리겠죠. 지금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앞둔 상황에서부터 이미 비행기 가격이 항공기 가격이 너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은 앞으로도 특히 LCC에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항공사들만 보면 산업 구조조정에만 포커스를 맞춰본다라면 상당히 효율화가 되고 마진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인바운드가 줄어들었다라는 부분들보다는 앞으로 항공산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되면서 비용이 효율화되고 산업 구조조정이 효율화되면서 마진율이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주로는 대한항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합병을 하면서 규모의 경제도 이룰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이지만 합병이 마무리되면서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점. 물론 이제 다 끝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남은 심사 결과가 변수가 나올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 대한항공 합병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라는 점. 그리고 장거리 여객과 특히 대한항공 그러면 화물입니다. 물론 여객 수요도 많지만 화물에 대해서 폭발적인 이 마진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화물 중심의 호실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내년도까지도 긍정적인 실적이다. 대한항공의 약점이다라면 금년 실적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내년 실적도 이만큼 성장을 할 것이냐 이런 아쉬움만 있을 수 있는데 그만큼 금년 실적도 좋고 내년도 실적도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대한항공 단기 고점 찍고 지금 내려와서 다시 한번 바닥 딛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상방 얼마나 보십니까? 우선 1차적으로는 사실 이전 고점은 충분히 도달할 것으로 보여서요. 1차적으로는 26,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 환율만 좀 올라있지 유가도 사실 낮은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익단은 계속적으로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 단기적으로는 26,000원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그 이상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좀 더 길게 가져가도 될 만한 종목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무님의 관심주 핵심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3일 동안 양봉 내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이전 고점 대비해서 보면 여전히 한 50% 이상 떨어져 있는 거죠. 삼성전기가 주가가 떨어졌던 이유가 역성장이었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좀 좋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다시 긍정적인 성장, 24년도 하반기부터 그리고 25년도까지는 다시 성장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고요. 자율주행도 그렇고 AI도 그렇고요. 이쪽으로 MLCC 폭발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되겠습니다. AI와 자율주행의 본격적인 개화기가 25년이다라는 부분을 본다라면 삼성전기 내년 실적 충분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낮은 가격도 그렇고요.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7월 때 가장 고점을 찍었습니다. 이 회사는 처음에 MLCC에서 전고체 배터리, 이제는 AI 자율주행까지 내부적으로는 이런 이미지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면 지금 12만 원인데 목표가는 얼마나 체크하십니까? 네, 우선은 목표 가격은 14만 원 사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전 상황들이 좀 더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좀 더 첨단 산업이 들어갈수록 MLCC는 많이 들어갑니다. AI 자율주행 다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25년도의 트렌드 AI 자율주행이 상당히 좀 부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길게 보셔도 사실 긍정적인 상황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윤정식 상무의 종목 3가지 공개가 됐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외국인 수급의 포인트를 좀 맞추게 되면서 결국 외국인은 이렇게 시장이 떨어졌을 때 소프트웨어, 반도체, 방산, 2차 전지, 은행 쪽에 매수를 했다라는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SK 하이닉스고요. 우선 1차 20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항공입니다. 대한항공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주셨는데요. 국내 항공업계가 이제 계엄 사태로 인한 피해는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면서 여행을 오고 가는 것보다는 이제 마진이 오른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자고 얘기를 해 보십니다. 자, 내부적인 불확실성이 일단락되면서 1차 목표가 26,000원, 그리고 중장기도 가능하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MLCC 관련주 삼성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하락의 원인이 이제는 좀 제거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 또 첨단 산업에 대한 트렌드의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삼성전기 1차 14만 원, 중장기도 내다볼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네, 상무님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